지금부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시면요. 먼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뭐죠?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민법이 있잖아요. 민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민법을 뭐라고 하냐? 일반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주거용 건물 있잖아요. 주거용 건물에 관한 것은 먼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무조건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내용이 없죠. 그러면 뭐를 보는 것이냐? 민법을 보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이제 기간 같은 거 있죠. 기간 같은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최소한 2년을 보장한다고 하죠. 지금 이번에요, 여당에서요, 뭘 추진하고 있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2년 보장하고 2년의 갱신 청구를 또 인정하자. 그래서 이 2+2, 알겠죠?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 4년 동안에 5%만 인상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세로 들어가 있는 이 모든 집들이 지금요, 2년의 계약기가 끝나면 거의 다 월세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지금 말이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서민을 보호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조건 법으로 뭔가를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홀좋아 보이죠. 기간을 4년 보장하면 뭐 하겠어요? 4년 동안에 나가는 비용이 더 훨씬 더 많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균형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과연 어디다 타겟을 맞추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인식 수준, 도덕적 수준, 어떤 이런 수준을 높여서 그것을 자율적으로 지켜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강제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건 딜레마란 말이죠.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얘기를 못 하는데, 이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4년의 기간을 보장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 4년 동안에 들어가는 지출 비용이 훨씬 더 많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앞으로 이제 집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죠.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 기간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2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용이 있죠, 비용. 여러분, 만약에 비용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만 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임차인으로서 생활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비용을 지출했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비용을 청구해야 되죠. 그럼 그 청구할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청구를 못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한다? 민법의 규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먼저 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없는 것은 민법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특별법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요, 주택임대차죠. 주택임대차는 뭐냐면 주거용 건물이에요. 이 주거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뭐냐 이 말이에요. 주거용이다. 알죠? 그것은 어떻게 보는 것이냐, 실지 용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학원 건물, 이것은 분명히 상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칸막이를 해가지고 원룸으로 해가지고 고시원으로 만약에 월세를 주죠. 그럼 이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실지 용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겸용 건물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죠. 옛날 사건이, 아주 옛날 사건이요. 다방이란 게 다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뭐 카페다 가지만 지금도 좀 외곽으로 빠지면 다방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방 보면 여기에 홀이 이렇게 있어요. 다방 홀이요. 여기에 뭐가냐면 싱크대 같은 거, 주방 시설이죠. 커피도 이렇게 끓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요, 방이요. 아가씨들 잠자던 방이 2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이 지금 경매가 됐을 때요, 이것을 상가로 볼 것인가 주거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주방시설과 잠자는 데가 있고요. 그럼 여기는요, 홀이니까 영업하는 영업장이잖아요. 이것을 주거로 볼 것인가 상가로 볼 것인가. 그랬을 때 판례가 말했냐, 이것은 주거용이 아니고 상가다. 왜요? 주된 부분이 어디에요? 주된 부분이 상가죠. 그래서 상가로 보는 거, 이것을 주거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여인숙 사건에서요, 어떻게 했냐면 여인숙의 방이 아마 10칸이 있었나 봐요. 근데 한 칸을 내실로 사용했어요. 내실로. 그냥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이 말이죠. 이 건물이 또 경매가 됐단 말이죠. 이랬을 때 과연 주거용으로 지금 내실 한 칸을 쓰고 있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가? 이 내실이라는 것은 전체 상가 건물의 뭐를 이루고 있다? 일부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를 상가로 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슈퍼마켓 사건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슈퍼마켓은 전체 이렇게 면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 30평이다. 그러면 여기가 한 20평, 21, 2평 정도 되고 20평 정도 되고 여기가 한 10평 남짓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이 10평 남짓에다가 4인 가족이 여기서 다 기거를 했어요. 우리 보면 슈퍼를 이렇게 해가지고 상가 건물 임차하고 하는데 기거할 곳이 없으니까 뒤에를 칸막이를 해가지고 뒤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다 4인 가족이 거기서 잠을 자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생활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판례가 뭐라 했냐. 비록 마켓 부분이 비록 주거용보다는 더 크지만 이 사람들의 4인 가족의 유일한 주거 공간이 여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다른 데서 잠을 자면서 여기를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4인 가족의 유일한 주거 공간이다. 그렇다 한다면 이것은 주거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 건물이냐 아니냐는 것은 우리가요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 한 번씩 따져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된 부분을 뭐로 사용해야 된다? 주거용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번 한번 보셔요. 1번 보시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가 뭐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죠.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줄거요 실지 용도 이렇게 딱 한마디만 줄거야 돼. 실지 용도 이렇게 아시겠죠? 자 2번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 줄거요 그것은 맨 끝에 적용 대상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 봐봐요. 무허가 건물 있죠? 이런 무허가 건물의 적용 대상이 뭐가 있다? 첫 번째요 주택임대차.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주택임대차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지상물, 우리가 임대차 사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뭐가 되고요?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법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인정. 알겠죠? 그래서 무허가 건물의 경우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무허가 건물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어떤 무허가 건물은요, 아예요, 등기가 가능해야 되지, 나중에요. 그런데 등기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건물들 있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전입신고를 했을 때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설령 신고를 받아줘가지고 거기다가 뭐죠? 보증금을 하고 그 다음에 월세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나중에 뭐가 되면요? 뭐 토지나 건물이 경매가 된다 그렇게 봐요. 그럼 이것은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보호받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 우리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 이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요, 우리가 만약에 무허가 건물이 어떤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철거가 되죠. 철거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입신고를 했을 때 그 전입신고를 받아주면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입신고를 받아줬다고 해서 내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리 소유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호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저는 무허가 건물에 일단 경매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경매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경매를 하려고도 못하죠. 보증금 안 줘봐. 그럼 내가 보증금을 안 주면 소송을 해가지고 그 건물을 압류해서 경매를 해야 되는데 건물이 지금 미등기 건물이고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그럼 등기가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경매를 하려면 압류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압류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아무튼 실질적으로는 그 무허가 건물도 뭐는 할 수 있다. 임대차의 목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 그래서 2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은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2번 틀렸죠? 3번은요. 이게 우리가요. 다른 저당권하고 차이점이에요. 여기 보죠.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게 다른 나라하고 달라가지고요. 토지하고 건물을요. 별개의 부동산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 원칙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이, 이런 단독주택의 경우는요. 토지하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같이 일괄해서 매매하잖아요. 그러면 중개 수수료를 산정을 할 때 토지를 대상으로 해요? 건물을 대상으로 해요? 건물을 대상으로 해요? 아니, 우리가 단독주택일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지하고 건물이 있으면 같이 매도하죠. 그러면 대지에 대해서 중개 수수료를 결정하는 거예요? 건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지로 해요? 건물로 하죠, 건물? 그럼 건물로 하면 그거 왜 그래요? 땅으로 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땅으로 하면 0.9%까지 발소수 있잖아요.
알죠? 그런데 건물은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봐요.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이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냐?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저당을 잡잖아요.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저당을 잡으면 건물만 경매를 해야 돼요. 토지는 경매를 못 하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저당 잡으면 토지만 경매하고 건물은 경매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임대차는요, 이게 임차인이잖아요. 이 임차인은 우리가 불쌍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보호한다 이런 명목 아래요. 분명히 건물에 대한 임차인이잖아요. 그런데요, 땅이 경매되면 땅의 대지죠. 대지에 경매되면서도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건물에다 저당 잡으면 건물의 경매 대금에서만 돈을 받아. 토지면 토지에서만 받아. 그런데 임차인은 토지와 건물에서 다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요. 이 임차인은 그럼 봐와. 이 건물이 만약에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은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만 경매가 돼? 대지만. 그러면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를 쳤어. 같이 경매를 했는데 어떤 이유로? 건물에 대한 경매가 취하가 돼. 그 다음에 대지만 경매가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 돈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했죠. 동일한 상태에서 내가 임차인 들어왔죠. 1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이 땅이 병원한테 바뀌어. 나중에 땅만 소유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땅이 경매가 돼요. 그럼 이 땅이 경매되면서 또 돈 받을 수 있어. 왜? 내가 임차인일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요. 원래는 여기가 병이고요. 병이고 건물은 갑이에요. 갑의 건물에 내가 임차를 했어요. 그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르잖아요. 이럴 때는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먼저요. 여기요. 갑의 토지 위에요. A가요.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토지에다 먼저 저당권이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요. 건물을 갑이 건축하고요. 그 다음에 갑이 을한테 임대차를 줬어. 임차인이요. 월세를 줬어. 그러면 이 임차인은요. 대지에 대한 경매 대금에서 돈을 못 받아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대지에 먼저 저당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건축되고 임대차를 하죠.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는 돈을 받지 못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게 상가예요. 상가일 때 저당이 잡았어요. 저당. 그래서 이 상가일 때는 이거 모텔을 생각하면 돼. 모텔이 워낙 장사가 안 되니까 이게 원룸으로 바뀌어. 원룸으로. 주거용으로 바뀌어. 주거용으로. 그럼 여기는 이미 뭐가 있어? 저당권이 이미 있었죠. 1번으로. 그런데요. 이 주거용으로 바뀌니까 여기 이제 의료 임차인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거 1번이고 2번이잖아요. 만약에 이 주거용 건물이 경매가 되잖아요. 그럼 이 경매 대금에서 누가 먼저 돈을 받느냐 이 말이죠. 누가 먼저 돈을 받는다? 그것은 임차인이 먼저 돈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죠. 현재 실지 용도가 뭐냐 이 말이죠. 아까 얘기했죠. 이게 지금 상가죠. 상가 건물이죠. 상가 건물이 만약에 칸막이를 해가지고 고시 원룸으로 해가지고 월세를 주면은 이건 뭐로 취급받는다? 이건 주거용으로 취급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는 모텔은 영업용 건물이잖아. 상가 건물이죠. 이것이 주거용으로 바뀌죠. 그럼 그때부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해서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다? 현재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자 여기요 이제 3번 한번 볼까요? 3번 보시면 대지에 관한 줄거봐.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죠.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 줄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대지의 환가 대금 줄고 대지의 환가 대금에서 맨 끝에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못한다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먼저 대항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대항요건. 이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예요. 알죠?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그것을 이길이라고 그래요. 이길 오전 0시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그럼 대항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임대인이잖아요. 임대인인데 을이 있죠? 을이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 보증금 1억 원에요.
월세 100만 원으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여기 있어요. 언제요? 5월 1일 날이요. 5월 1일 날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는 거죠. 소유자가요. 이 병을 뭐란다? 양수인 또는요 신소유자다. 이렇게 새로운 소유자요. 그런데 원래 이 임차권이라는 것은 이것은 채권이란 말이죠. 그럼 채권은 뭐죠?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죠. 을하고 갑하고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을은요 갑에게 보증금 1억을 줬기 때문에 을은 오로지 갑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라고 한다? 우리가 이 채권은 뭐가 없다?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대항력이라는 것은 뭐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3자에 대한 효력이라는 것이 뭐죠? 을이 갑에게 받을 수 있는 이 1억 원의 돈을 갑에게 받지 않고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가? 새로운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왜요? 5월 1일 날 바뀌었으니까 10월 1일 날 기간이 끝나면 이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갑과 을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을은 갑에게는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병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건물주가 바뀌면 을은 갑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지 병한테는 청구를 못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5월 1일 날 건물주가 바뀌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을은 나가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대항력이라는 것은 뭐다? 전속기간이 뭐죠? 10월 1일까지 말이죠. 전속기간하고 보증금이 얼마죠? 1억이잖아요. 이 1억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죠. 그러니까요 건물주가 새롭게 바뀌잖아요. 병한테 바뀌면은 이 을은 갑한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병한테는 청구를 못한다잖아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5월 1일 집을 사가서 을한테 너 나가 이렇게 하면 이 을은 나는 아직 10월 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 계약은 을인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집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그런데요 만약에 이 임차인이요 전입 신고를 하게 되죠. 신고를 하거나 또는요 임차권 등기 621조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기다. 대항력이요. 이렇게 대항력이 생기면 이제 달라지죠. 중간에 5월 1일 날 건물주가 바뀌더라도요 내가 갑한테 비록 1억을 줬잖아요. 그리고 갑하고 10월 1일 날 계약을 했잖아요. 이 계약 관계의 모든 것이 그대로 병한테 넘어가죠. 병한테 오니까 양수인은 뭐라 한다? 양수인은 갑을 임대인이죠.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다? 승계한다.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뭐다? 병이 이 자리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이 이 자리에 들어가니까요 을은 갑한테 보증금을 줬던 건데요 갑이 뽑아져 나가고 다시 병이 들어왔으니까 보증금을 누구한테 청구한다? 병에게 청구한다. 병에게.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대항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대항력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 항상 뭐라고 얘기한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즉 을이요 갑에게 가지고 있는 보증금 1억 원에 관한 권리를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병한테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항력을 하려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등기는 언제부터냐? 접수를 하고 나서 등기가 완료가 되면은 예전에는 등기가 완료할 때부터 효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등기는 접수가 중요해요. 접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등기를 접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시겠죠? 접수 시부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요 최근에 보면은 중개업자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오늘 등기부를 딱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침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라 한다? 이거 등기부 이렇게 깨끗하니 월세 들어오면 됩니다. 해가지고 보증금 5천에 월세 70만 원 딱 들어왔단 말이죠. 들어왔는데 보니까 오늘 이 사람이요 아침 9시에 뭐를 했다? 저 등기를 접수를 한 거예요. 매수한 사람이요. 그런데 나는요 나도 오늘 전입신고를 하죠. 그럼 나는 오늘 전입신고하면 나는 언제요? 이 길이니까 이제 그 다음 날이죠. 그래서 2월 1일이다. 그러면 2월 2일 아침 새벽 0시부터 대항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접수가 됐죠. 오늘 접수가 돼가지고 내일 등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어? 접수할 때부터 오늘부터 효력이 있죠. 그러나 내가 선순위가 돼 후순위가 돼 이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요, 뉴스에도 몇 번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상 중개업을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 일단요, 건물주하고 뭐를 해야 돼요? 건물주하고 지금 어느 현재에 등기가 접수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죠. 다른 등기가 접수되어 있는지. 알겠죠? 만약에 어떤 이유로도 다른 등기가 접수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이건 특약상은 꼭 집어넣어야 돼. 우리 계약서 보면 특약상 집어넣는 데 있죠? 거기다 꼭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 알겠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아무리요 전입신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일 새벽부터 효력이 있는데 등기나 이런 것들은 오늘부터 효력이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후순위로 밀릴 수가 있죠. 그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등기할 때 건물주하고 소유주하고 뭘 해야 된다? 이것은 특약상을 꼭 반드시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는 꼭 기재를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라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뭐가 생겨? 대항력이 생기는데 문제는 전입신고를 본다? 주민등록신고죠. 주민등록 전입신고잖아요. 근데 이 주민등록은 누구만 할 수 있죠? 자연인. 자연인만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자연인만. 우리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구는 안 된다? 법인. 법인은 안 되죠. 법인은 안 된다. 그래서 법인은요, 회사 같은 것은 안 되는데 되는 것들이 있죠. 어디가 있다? LH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이렇게요. 지방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죠. 이런 지방공사는 뭐가 있죠? 서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죠? 서울 지방공사를 뭐라고 그래? SH공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고요. 경기도도 경기지방공사 있어요. 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중소기업이요. 그럼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런 마석이나 이런 데도 보면 회사들이 많죠. 그런데 그것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얘기해요. 무조건 나는 중소기업인데 이게 아니고 중소기업 기본 보면 다음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해가지고 뭐 2조인가 보면 막 나래비로 써놨어요. 이러이러한 경우 알겠죠? 거기에 일단 해당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기숙사를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 들고요. 그러니까 일반 빌라들을 빌려가지고 옛날에는 먼저 회사의 이름으로 빌라를 빌렸잖아요. 그럼 회사는 전입신고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경매가 되죠. 그러면 회사는 보호를 못 받으니까 보증금은 다 떼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게 한다? 일단 이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회사가요, A라고 하는 사람을 근로자죠? 거기 기숙사에다 집어넣고요,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A의 근로자의 전입신고를 회사의 전입신고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약서를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회사 이름으로, 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죠. 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를 거기다 기숙사에 집어넣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다 전입신고를 하죠. 그럼 그 다음날 0시부터 회사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회사가 마치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근로자가 그만두죠. 그만두면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거기 또 들어오겠죠. 그럼 또 들어와서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또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요, 근로자가 자꾸 바뀌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경매가 되기 전까지 그 근로자가 계속 기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근로자가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LH공사 같은 경우요. 여러분, LH공사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잘 되어 있죠. 요즘에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몇 번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모자 가정이라든가 뭐 그 모자만 꼭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모 다 돼. 그래서 자식하고 아빠하고 자녀들만 살거나 엄마하고 자녀만 살거나 이런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아마 거의 1순위로 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그 임대주택 있죠? 이거 신청을 하면 거의 당첨이 되죠. 대신 또 뭐가 또 제약이 있어요. 수익이 통장에 있는 수익이요 또 2,400인가 얼마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수익이 200인가 180인가 이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년 수익이 1년에 통장에 찍히는, 그러니까 그 통장에 찍히는 것은 우리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다 해봐. 이혼을 했으면 남편이 입금해 주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 돈까지 다 합해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어차피 돈 줄 거예요. 나를 좀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니 통장으로 받아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좀 수익을 줄이면은 뭐라 하더냐? 그것은 순위가 1순위가 되죠. 여러분 대단한 게 있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빌라를 보통 8년, 10년 이렇게 빌려요. LH공사에서. 그래서 그 안에 내부 수리를 LH공사가 다 해요. 다 하고 나서 자녀가 3명이다. 그러면요, 방 3칸짜리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빌라 방 3칸짜리 얻으려면 어떻게 한다? 한 5천에 80 정도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LH공사 같은 할 때는 거의 한 500 정도? 500이나 1,500 이렇게 해가지고 월세는 보통 한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전에도 한번요,
제가 아는 선생님의 동생분이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파산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LH 공사에 있는데 거기 이름 보니까 500에 5만 원인가? 이렇게 살고 계셨더라고요. 505만 원인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냐고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되게 많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가 이제 소수자를 많이 보호하니까요. 장애가 있거나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그게 이제 LH공사란 말이죠. 그러면 LH공사가 건물을 얻었잖아요. 그럼 LH공사는 법인이죠. 그럼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입주자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차인을 입주자라고 그래, 거기서는요. 이 입주자가 거기에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하죠. 그러면 그 전입신고를 누구 걸로 봐준다? LH공사 걸로 봐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그 대한주택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경기도라든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임대주택 딱 쳐보세요. 그러면 조건이 나와. 임대주택의 조건. 알겠죠?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총각들 있죠. 총각이나 아가씨들 있잖아요. 이런 게 혼자 단독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런 데 또 순위가 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수익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냥 꽝이잖아요. 그러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같이 이제 부모와 같이 공동으로 돼 있으면 안 되고요. 이제 우리가 성년이 되면은 단독으로 할 수 있잖아요. 단독세대로요. 그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비용을 우리가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줄이고 그것을요, 자기가요, 다른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그 LH공사라든가 경기도면 경기도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들어가서 임대주택 딱 치면은 쫙 나와요. 조건이. 해당하는 요건이 딱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 관리도 좀 잘 해야 돼요. 무슨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4번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치죠.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임차인과의 점유매개 관계에 줄고요. 점유매개관계 임대차 계약이죠. 점유매개 관계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 점유자 줄고요. 직접 점유자 그것을 전차인, 이렇게 전차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해서 그 임차인 줄고요. 그것을 간접 점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접 점유자가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것은 예전에는요, 시험에 조금 잘 나왔던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보시면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입신고를 할 때 별것도 아닌데요. 이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고 의료 임차인이에요. 이 임차인이요. 여기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주고 있다가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요. 있다가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살고 있냐? 미국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요. 중간에 나가고 싶은데 갑한테 전화했더니 나 미국이니까 못 나가니 너가 알아서 빼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임차인으로 있으면서 다시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병한테 전차인이라고 해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갑이 통일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 을은 갑한테 보증금 1억 원을 줬죠. 그럼요, 이 사람도 똑같이요. 거의 1억에 100이면은 보증금도 거의 1억에 90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한 10만 정도 손해보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병은 을한테 얼마예요? 여기 1억에 90 이렇게 주고 온단 말이죠. 이해됐죠? 그러면 이 병은 을한테 1억을 준 것이고 을은 갑한테 1억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5월 1일 날 전대차를 줬단 말이죠. 을이 병한테요. 그럼 병이 이제 이 집에 들어와서 5월 1일 날 전입신고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전입신고라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전입신고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대항력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뭐 하겠어요? 이 사람한테 대항력이 있으면 뭐 하겠어? 경매가 되면 경매가. 이 사람은 병은 갑에게 돈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경매가 돼도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봐요. 을은 갑한테 돈을 준 거잖아,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갑한테 돈을 받아야지 병한테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을은 갑한테 돈을 준 것이고 병은 을한테 준 것이죠. 그러니까 병은 을한테 돈을 받아야 되고 을은 갑에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집이 경매가 됐다고 해봐.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원래는 이 사람이 살고 있었죠. 이 사람은 무슨 신고를 해야 돼? 전출신고를 해야죠. 전출신고라면 전입신고를 해야지 대항력이 있는데 전출신고라면 뭐가 없어져? 대항력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전출신고했으니까.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이 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권리가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전차인이 여기에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전입신고를 의뢰 전입신고로 봐준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이 건물이 경매가 되면은, 알겠죠? 이 사람은 5월 1일이죠. 그럼 이 사람한테 언제부터? 5월 3일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면 나중에 이 건물이 경매가 되면 이 건물에서 돈을 받아서 병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병한테는 아무리 뭐 대항력이 이런 것이 있어도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여기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직접 점유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을을 뭐라 한다?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다시 이제 읽어. 여기요. 임차인과의 점유 매개관계, 임대차, 전대차 계약에 기하여 당해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 점유자, 누구죠? 전차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해서 그 임차인 누구죠? 을이죠?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 간접 점유자가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요, 시험에 가끔 잘 나오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요. 됐죠? 그래서 1번이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이렇게 2번. 자, 이제 2번 한번 보셔요. 임차인이 그 가족의 주민등록. 이제 여기 이제 봐. 여기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 전입신고 이게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주택임차보호법에서 시험은 거의 모든 정답은 시험은 이 대항력에 관한 거다. 왜?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경매가 됐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확정일자, 즉 우선 변제에 관한 것이 그냥 전부 다예요. 아시겠죠? 문제는 우리 민법에서 두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주택임차 보호법을 못하면 일단 부동산은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배우지 않고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가장 사고 많이 치는 게 뭐예요? 다 이게 중개사고 다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알겠죠? 뭘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때 전입신고를 하죠. 전입신고를 뭐죠? 일단 내가요 전입신고서를 작성을 하죠. 작성하고 제출하죠. 제출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접수해서 그 다음에 뭐 한다? 검토해서 그 다음에 뭐 한다? 수리를 해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부에 등재를 하죠. 이렇게. 알겠죠? 그럼 여기서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은 신고는 어느 때를 신고라고 하는가 이 말이죠. 어느 때를 신고라고 한다? 여기 수리된 때. 수리된 때를 전입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수리된 때를. 그러니까 내가요 100번지로 작성을 해가지고 100번지로 제출해서 100번지로 접수가 돼서 100번지로 검토가 돼서 100번지로 수료가 돼서 100번지로 등재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등재할 때 전입신고가 아니고 수리가 될 때 전입신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공무원의 착오, 공무원이 잘못해서 100-1번으로 등재를 했다. 그러면 주민등록 표현은 잘못되어 있죠. 그래도 나는 여전히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보호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 전입신고한 것이 똑바로 남아있어야 돼? 안 남아있어야 돼? 남아있어야 되겠죠? 전입신고한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전입신고할 때 보면 여러분요 서류 적어 안 적어? 다 적죠. 그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봐봐요. 내가요 100번지로 신고를 했어요. 100-1번지로 잘못 신고했죠. 100-1번지로 잘못 신고했는데 아무튼요 수리도 100-1번지로 돼가지고 100-1번지로 된 거예요. 공무원이 이쪽 검토해서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할 때도 깜빡 어류를 찾아내지 못해서 원래는 100번지로 전입신고가 돼야 되는데 100-1번지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누가요? 신고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건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대항력이 없어. 아무리 신고해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리 뭐죠? 이것을 변경해야 돼. 몇 번지로? 100번지로. 만약에 100번지를 10월 1일 날 변경했다. 그러면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다? 10월 2일 0시부터 이렇게. 자요. 100번지로 똑바로 신고했어요. 제출해서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검토하는 단계에서 뭐라냐? 공무원이 100번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100-1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똑바로 했는데요. 공무원이 100-1번지로 다시 써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가르친 대로 100-1번지로 써왔는데 100-1번지로 수리가 돼가지고 100-1번지로 뭐죠? 주민등록부에 등재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봐봐요. 검토 단계에서 수리를 했어 안 했어? 아직 100번지 수리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안 된 상태에서 반려가 됐죠. 다시 그래서 100-1번지로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0-1번지에 대해서 수리가 돼가지고 등재가 됐죠.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요 똑바로 했는데요. 공무원이 반려를 했잖아요. 그럼 공무원이 반려해도 어떻게 돼요? 이것은 신고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신고는 사실이죠.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100번 네가 맞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검토해가지고 반려가 됐다. 그래서 100-1번지로 잘못됐다.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요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이것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러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뭐냐?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전입신고만 신고냐? 그렇지 않고 가족의 전입신고도 신고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봐요. 여기요. 가족하고 임차인이 같은 주민등록 범위 안에 있다가요. 임차인이 전출을 갔어. 가족은 놔두고. 그래도 그 전입신고는 유효한 것이에요. 그럼 가족이란 게 뭐냐? 가족을 보면요. 인터넷에 보면 별의별 수를 다 해놨어요. 뭐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직계 존비속은 가족으로 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기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내가요. 할아버지 나 장가 가야 돼. 그러지. 그러면 할아버지가 빨리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아버지 계속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전입신고를 하고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내가 보증금을 입금했단 말이죠. 그럼 할아버지는 그냥 내 동거인으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내가 먼저 결혼했으니까 전출해야 되겠죠. 할아버지 계시죠? 할아버지가 가족이죠. 할아버지의 전입신고가 뭐가 될 수 있다? 전입신고로서 인정이 된다. 그대로 유지된다 이 말이죠. 언니하고 동생하고 같이 산다. 언니하고 동생. 그것은요 사촌 이내까지를 사촌까지를 뭐라고 한다? 반개는 사촌까지를 가족으로 봐요. 그러니까 언니하고는 나하고는 이촌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언니하고 동생이 같이 살다가 언니가 시집 간다 가죠? 그럼 빨리 가라 하면 되죠. 그래서 그래야지 방이 넓어지잖아요.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나는 거기서 그대로 살면은 언니가 비록 계약을 하고 언니의 이름으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언니의 이름으로 계약서가 작성돼 있다 할지라도 그럼 전입 인도는 내가 지금 받고 동생이 거기 살고 있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임차인 혼자 살다가 이런 말이 나와. 임차인 혼자 살다가 전출하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어져. 가족하고 같이 살다가 전출했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됐죠? 그것을 구분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도 봐봐요. 여기도 뭐라 나왔죠? 자, 문제 1번.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래도 대항력은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 이게 2번 했죠? 주택의 실제 동표시와 불일치하다. 100번지로 신고해야 되는데 101번지로 됐다.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수정해야죠. 수정 5개월 있다가 그거 늦게 발견해서 100번지로 수정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언제부터? 여기 줄과 정리된 이후는 만약에 10월 1일 날 정리했으면 언제부터? 10월 2일 0시부터.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요하죠. 대항력 실현한다. 3번. 다가구하고 다세대. 3번, 4번 봐봐. 우리가 그럼 전입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다세대가 뭐죠? 아파트, 빌라죠? 다세대, 아파트요. 다가구는 뭐죠? 다가구는 단독이죠? 이건 단독주택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3층, 4층짜리 건물 보면은 건물주가 혼자인데 밑에를 다 월세 주는 집 있잖아요. 그걸 다 가구라고 하죠. 여기는 뭘 한다? 호수. 그다음 뭘 써야 돼? 지번을 써야 되고. 여기는요, 동 필요 없고, 호수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된다? 지번만 있으면 된다. 됐죠? 여기 봐봐. 다가구, 지금부터 봐. 다가구요. 여기요, 1층, 2층, 3층, 4층 있는데요. 101호, 201호, 301호, 401호예요. 내가 여기에요, 의리라는 사람이요, 101호에요. 2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했어. 그런데 1층이 너무 시끄러워. 근데 마치요, 3층이요, 이사를 갔어. 3층을 내가 다시 전입신고를, 다시요, 이사를 갔어. 언제요? 10월 1일 날. 이사를 갔는데 아직 전입신고를 아직 못했어. 10월 1일 날 됐는데 301호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어. 101호에 있다가, 2월 1일 날요, 10월 1일 날 3층에 이사 가니까 그쪽으로 옮겨갔어. 근데 아직 전입신고를 못했어. 아직 못했어. 나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왜? 이게 지금 다 가구라고 했죠. 다가구는 동, 호수, 301호, 201호, 101호 필요 없다니까. 뭐만 있으면 돼? 땅이 뭐예요? 100번지죠? 100번지면 100번지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집원만 하면 되죠? 그럼 여기에 2월 1일 날 100번지로 신고가 돼 있죠? 비록 여기는 101호가 돼 있겠죠? 그래도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미 전입신고가 돼 있어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뭐만 있으면 된다? 지번만 있으면 된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3번.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줄거 다가구용 단독. 그 다음에 위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하는 경우 줄거 지번만 기재 이렇게. 자 4번 임차인들이 다세대 주택 줄거요. 줄거 봐. 동호수 표시 없이 끝났죠.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다세대는 동호수 지번 다시 동호수 지번. 자 5번요. 담당 공무원의 차고 동그라미 차고로 주민등록표상의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됐다. 담당 공무원의 차고 줄거 봐. 이건 뭐냐면 내가 신고는 100번지로 똑바로 했는데 공무원의 잘못으로 100-1번으로 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면요. 우리가 아까 수리된 때가 신고라고 했죠. 수리가 똑바로 됐죠. 더 이상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공무원이 착오가 있어도 대항력은 뭐란다? 발생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 3번은요. 1번은요. 이런 봐봐. 2번부터 볼까? 2번 한번 봐봐요. 주민등록 신고 동그라미. 2번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줄거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수리한 경우. 자 3번 한번 봐봐. 정확한 지번과 동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 제출했는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줄거 우리가 정확하게 신고했죠. 그런데 수정을 요구해서 잘못된 지번으로 잘못된 지번으로 주민등록등이 됐어. 아까 말했죠. 이런 경우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수리되기 전에 그러니까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래서 공무원이 반려했죠. 근데 공무원이 잘못 알려줬죠. 잘못 알려준 대로 전입신고가 됐죠. 그래서 수리가 됐죠. 그러면 잘못된 지번으로 수리가 됐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4번은요. 주민등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요건 전입신고는 줄거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경매를 이제 우리가요 한번 꼭 해봐야 돼요. 경매를요. 알겠죠? 경매를 하다 보면 꼭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경매에 관한 경매를 할 때 어떻게 경매가 되는가 서류 있죠. 서류 작성하는 것. 그다음 경매가 끝났을 때 이제 배당 요구서가 오거든요. 그래서 너가 채권자면 채권을 신고해라. 원금 얼마, 이자 얼마, 부대 비용 얼마 이렇게 신고 간단하게 와요. 한 장으로 딱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한번 하는 절차 순서 있죠. 순서 아무나 집 하나 놓고 경매가 됐을 때 어떻게 경매를 신청할 것인가 서류 작성 한번 해보면 절차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배당 받을 때는 언제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래서 경매가 딱 들어가죠. 그럼 언제까지 배당 요구하라고 딱 각 이해관계한테 다 편지가 다 와요. 법원에서. 임차인, 거기 전세권자, 압류한 사람, 저당권자한테 다 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법원에서 정한 기일까지 전속하고 있어야 돼요. 자, 5번요.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이게 봐봐. 일시적으로 남아 주민등록 이전.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5번은 뭐가 차이가 있죠? 자, 봐봐. 이 5번은 뭐가 지금 여러분 차이가 있냐면, 여기요. 2번에 1번하고 차이가 있죠. 3번에 5번은. 2번에 1번은 가족은 그대로 두고 전입신고를 했죠. 전출했죠. 1번은 가족은 그대로 놔두고. 그런데 3번에 5번은요. 가족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자기 혼자 이전했죠. 자기 혼자.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상실해. 차이가 있죠. 지금. 가족을 두고 이전하면은 상실되지 않지만 자기 혼자 살다가 이전하면은 뭐가 된다? 상실된다. 이런 말이죠. 다시 이제 여러분요. 1번은 이제 봐. 여러분요. 1번은 뭐냐면 이게 이제 점유 개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갑이 있죠? 갑이요. 여기 2월 1일이요. 2월 1일 전입 신고를 하고요. 집을 샀어. 갑이. A한테 집을 샀어. 살다가요. 여기 5월 1일 을하고요. 매매를 해. 이거 자기 집이죠? 2월 1일 전입 신고하고 등기하고 자기 집이죠? 그리고 을한테 매수인이에요. 을한테 팔아. 5월 1일. 팔고 나서 어떻게 한다? 다시요. 이 갑이요. 이 집에서 살아. 이 사람이 임차인. 맨 처음에 이 사람이 누구였죠? 소유자였죠? 소유자였는데요. 살고 있다가 몇 개월 만에 을한테 팔고요.
이 사람이 다시 이 집에 빌려서 살아. 이러면 이런 경우 많아요. 내가 이사를 이민 간다. 그래 봐. 이민 간다. 그럼 이 사람이 이민 가는데 집이 언제 팔릴지 모르니까 집을 미리서 내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이 한 6개월 정도 팔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데 또 이사 갔다가 집 맡기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그냥 6개월 동안 이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조건으로 팔고 싶다. 알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조건이 맞는 사람이 오죠? 그럼 이 사람이 그 집을 팔고 그 다음에 6개월 이민 가기 전까지 그 집에서 다시 월세를 내고 임차인으로 산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소유자였는데 지금은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을한테 5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살고 있는데요. 등기는 언제죠? 등기는 6개월 있다가요. 예를 들어 11월 2일 날 등기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11월 2일 날. 아시겠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2월 2일이 되기 전까지는 등기가 을 앞에 있었어요? 갑 앞에 있었어요? 갑 앞에 있었죠? 갑은 5월 1일 날 임차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요, 등기는 왜 하는 거냐? 등기는 공시라고 하죠. 공시. 공적인 정보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게시해 놓은 것을 공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시라는 것은 내가 알기 위해요. 나 아닌 제3자가 알기 위해요. 제3자. 그걸 공시라고 그래. 그런데 지금 내 앞으로 지금 처음에 등기되어 있었죠. 근데 팔았죠. 팔았으면 나는 지금 나하고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나는 지금 뭐죠? 임차인, 월세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는 내 앞으로 지금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으니까 제3자는 나를 누구로 본다? 소유자로 보죠. 소유자.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5월 1일부터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다? 등기를 해준 그 다음날 11월 3일 0시부터 등기를 해준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소유자로서 점유했잖아요. 이제는 임차인으로서 점유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점유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를 바꿨다. 점유를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다가 임차인으로서 점유했다. 점유개정이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점유개정의 경우는 예부인이 봤을 때는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선의취득. 나중에 나와. 선의취득은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는 점유개정의 경우는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보여? 없어. 그래서 선의취득이 또 인정이 안 돼요. 됐죠?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자, 1번 한번 봐봐요. 1번.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의 소유자 갑이 그 주택을 타인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임차하여 거주한다. 매수인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줄과 등기를 격려해 준 날 이후, 거기를 줄과 등기를 격려해 준 날 이후 알겠죠? 그때부터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 3번이다. 3번. 그래서 3번 여기요. 유효하다. 틀렸죠? 자, 4번은요. 여기 봐봐요. 1번, 2번 이렇게 돼 있죠. 1번, 2번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잠깐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러면 이것은 뭐를 얘기하면 직권조치로요. 여기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요. 을이요. 2월 1일 전입 신고를 했어요. 그 신고했으면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죠. 언제부터요? 2월 2일 0시부터. 그런데요, 봐봐요. 그런데 여기서 쭉 갔는데요. 이 사람이요. 5월 1일 날 직권 말소가 되는 거예요. 직권 말소.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 한번 했었죠. 언제? 알겠죠? 그때 보면 뭐 한다?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조사했는데 그 사람이 1년 전에 우리 집에 이사 갔는데 아직도 여기에 주민등록이 전입신고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주인이라고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면 일단 그 상대방한테요. 일단 문자를 보내죠. 언제까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말소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직권 말소가 됐단 말이죠. 직권 말소가 되죠. 그러면 대항력은 있어 없어? 대항력은 없어요. 직권 말소란 말은 전입 신고하고 똑같아요. 전출 신고하고 똑같아요. 전출 신고하고 똑같죠. 그러고 난 다음에 7월 1일이요. 7월 1일 날 재등록을 하죠. 안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재등록을 했어. 근데 이 재등록이 어떤 경우냐? 두 가지 케이스야. 첫 번째는 재등록이 이재기를 해서 재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 봐봐. 이재기해서 재등록했다는 것은 직권 말소가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못 됐다는 거예요? 잘 못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그대로 그것이 인정이 돼. 처음부터.
알죠? 직권말소가 잘못됐으니까. 나는 을은 2월 2일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이의제기 없이 그냥요, 과태료 내고 그냥 전입신고를 했어. 전입신고, 과태료 내고. 그럼 언제요? 7월 1일. 그럼 언제부터요? 7월 2일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에 6월 1일 날 저당권이 나올 수 있다. 저당이 있을 수 있죠. 저당권자는요, 딱 보니까 말소대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돈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저당을 잡았는데 갑자기 이놈이요,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재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누가 더 우선해요? 을이 더 우선해요? 여기 저당권자가 우선해요? 을이 1번이고 저당권자가 2번이죠. 그냥 만약에 하면 누가 더 우선해요? 저당권자가 우선하고 임차인이 늦죠. 여기는 임차인이고 여기는 저당권자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번이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하여 직권조치로, 줄과 직권조치로 말소. 그럼요, 대항력은 상실하죠. 원칙이죠. 자, 2번요. 직권말소 이의절차, 줄과 이의절차, 재등록 줄고 이의절차로 재등록했죠. 이의절차로 재등록. 그럼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후 새로운 대항력 틀렸어요. 종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뭐라고요? 종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써야 돼. 썼어요. 그러니까 종전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보면 임대차가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줄고 존속. 임대차 끝났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봐. 무슨 말이야? 이런 봐봐요. 임대차가 끝나면 나가야 되죠. 그러면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으면 불법점이죠. 불법점이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그런데 보증금을 안 주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적법. 손해배상 한다, 안 한다? 안 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지만 뭐는 한다? 사용, 이익. 월세는 내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보증금 1,000만 원이요, 월세 100만 원 주고 들어왔는데요, 이 집주인이 월세를 안 주는 거예요.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받을 때까지 거기서 잠은 잘 수 있어. 그런데 대신 월세는 꼬박꼬박 내면서 살아야 돼. 그래 내가요, 목돈 1,000만 원 들고 들어와가지고요, 다른 데 가서 보증금 1,000만 원 달라고 해서 거기다 계약을 했는데요, 여기서 3개월 살다 보니까 3만 원 까이고 준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목돈 들고 들어왔다가 푼돈 들고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잠을 자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돼요. 알겠죠?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돼. 아시겠죠? 그런 경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거주한다? 그러면 사용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거주해도 적법 점유다, 불법 점유다, 적법 점유, 이렇게 적법 점유 이렇게. 자, 4번은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행해지면 임차주택의 줄고, 임차권은 줄고요. 법조문이요. 경락에 따라 소매를 줄고, 경락에 따라 소매를 해요.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그 다음 줄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매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매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여기만 잠깐 정리하고요. 잠깐 쉴 거예요. 여기 봐. 우리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당권 부분행하는 것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저당권요. 우리가 이제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은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 뭐가 있다? 저당권, 근저당권 이렇게. 압류, 가압류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가등기, 담보 이렇게. 자,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럼 자세히 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형태를 한번 보죠. 두 가지만 보죠. 여기 A가 있고요, B가 있고, C가 있고. 이게요, 저당권이고요. 여기는요, 임차인이고요. 임차인이고, 지상권자고요. 전세권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근저당권자요. 근저당권자, 이렇게. 저당권, 이렇게요. 이런 상태에서요, 이 건물이 경매가 돼요. 경매가 되면 경락인이 있겠죠? 누구죠? 을이 경락인이죠? 이 사람이 경락을 받겠죠. 그럼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등기부를 본다고 그랬죠? 등기부를 봐가지고, 먼저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란 말이 여기에 어디 있는 건 빨리 찾으라고 그랬죠? 찾았더니 어디 있어요? 여기 저당권 있죠? 여기 근저당권 있죠? 1번하고 뭐다?
3번이죠? 1번하고 3번. 어디가 더 위에요? 1번 위죠? 1번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해. 그래서 소멸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매가 되면은 여기서 말소 기준이 되는 것은 어디다? A죠. A 이하의 모든 권리는 다 없어져 버려. 다 없어지니까 어때요? 이 임차인은요, 경락받은 사람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값이 이렇게 있죠? 값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A가요, 임차인, 또는요, 이 사람이요, 지상권자, 또는요, 이 사람이 전세권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요, 근저당권자, C가요, 저당권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건물을요, 경락받은 경락인이요, 병이 있다, 이렇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봐봐요. 이렇게 경락인, 이렇게 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죠. 여기 뭐죠? 말소 기준 권리가 있죠. 말소 기준 권리 여기 근장이 있고, 여기 저당권이 있잖아요. 돼 있죠. 그러면 이 둘 중에요, 어디가 더 위에요? 근저당이 위죠. 근저당이 위니까 그럼 B가 말소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근저당 이하만 없어지고 소멸하죠. 소멸하고요. 여기 임차인, 지상권, 전세권 항상 이 세가 세트에 한 세트 알겠죠? 이것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경매가 돼도 소멸하지 않는다 말은 경락인 병이 뭐한다?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이건 책임을 져.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것을 인수한다 이 말이에요. 인수주의다 이렇게 인수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봐봐요. 그러면 이 임차인하고 여기 임차인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는 임차인이고, 여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을 뭐라 한다? 이 임차인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어때요? 저당보다 더 밑에죠. 그래서 이것을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대항력 있는 이것은 원칙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다음에 봐봐요. 전세죠, 전세. 이 전세권자가 뭐를 한다? 배당 요구를 해. 그래서 전세권자가요, 나는 경매된 집에서는 살기 싫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돈 받고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전세권이면 원래는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인수가 되는데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근데 배당 이건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보증금이요 2억이라고 해봐. 2억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매가요 뭐죠 유치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경매가 유찰되고 그래서 경매 대금이 1억 8천으로 경매가 돼버린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이요 배당 요구를 한 거예요. 배당 요구를. 근데 1억 8천으로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못 받아? 2천만 원 못 받죠. 그래도 일단 전세권 없어져 버려요. 그럼 전세권자는 2천만 원 못 받아?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는 이 집이 경매된 것은 못 받아요. 그 다음에 갑이 다른 뭐 토지나 임야나 다른 재산이 있겠죠. 예금해 놓은 곳이 있거나 거기 가서 받아야 돼요. 2천만 원은. 만약 갑이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뭐 울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 임차인은 전혀 달라. 임차인은 전혀 달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요, 이 임차인도 돈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배당 요구할 수 있어요. 배당 요구를 했죠, 임차인이. 그런데 1억 8천밖에 안 되죠. 이거 2억인데 1억 8천밖에 안 되죠. 그럼 얼마 못 받았어? 2천 못 받았죠? 2천만 원 받을 때까지 이 집에서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살아. 그러니까 경매를 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한테 나가러 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럼 내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대신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게 임차인하고 전세권자의 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자 4번이요. 4번 보면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행해지면은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경락에 따라서 일단 임차권은 일단은 소멸을 해. 그런데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는 아까 우리 1억 8천이죠? 아직 얼마 남았어? 2천 남았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말소 전입신고가 된 게 아니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임차권. 알겠죠? 이거 대항력 있는,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되었으면 나는 괜찮다 그게 아니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임차권은 돈 받을 때까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소멸하지 아니한다. 자 5번은요 후순위 저당권자에는 자 이제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죠. 여기 임차인 여기가 있어요. 임차인이요 샌드위치죠.
이놈보다는 위인데 얘보다는 밑에죠. 지금 됐나요 지금요? 그러니까 1번 저당권이고 2번 저당권인데 2번보다는 위인데 1번보다는 밑에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관계없이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관계없이 제일 위에 있는 사람보다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병이 경매를 했어. 병이 C가 경매를 했어도 말소는 언제부터 말소가 된다? 1번부터 A부터 말소가 되죠. 그러니까 A부터 말소가 되니까 임차권은 살아남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제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걸 봐야죠. 여기 한번 5번 후수의 저당권 C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C보다는 먼저죠. B 이건 B다 이 말이야. B 두 번째다.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 A보다는 D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는 2번은 경매로 인해서 뭐가 된다? 소멸한다. 알겠죠?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한다? 소멸한다. 이 말을 봐봐. 이 그림을 보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알겠죠? 누가 경매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후순위보다는 대항할 수 있는데 선순위보다는 밑에 있는 놈은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하고 경락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뭐가 되니까? 소멸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5번부터 보도록. 4번 정답 몇 번이죠? 몇 번? 2번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5번부터요 잠깐 있다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